빅데이터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해 하시던 일들을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많은 국가적인 어젠더로 시작됐던 일들인데 어느 누구 하나 이걸 정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 광주성장 큐브에서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국가적인 아젠다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가 이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시민 모든 분들이 우리가 가져가야 할 이제 새로운 산업이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빅데이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꾼다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꼰대십니까? Are you 꼰대? 꼰대의 정의가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빅데이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꼰대를 탈피하셔야 됩니다. 빅데이터를 이해하지 않고 설마 저런 세계가 오겠어? 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 꼰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20대와 우리가 소통의 난을 겪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꼰대를 탈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가 제시 분은 2030년입니다. (2030년이면은) 1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세상에 여러분들 이 책상이 바뀐다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MIT에서 성공한 기술입니다. 이미 성공해서 책상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바뀝니다. 많은 걸 보셨겠지만 이미 30% 이상은 상용화가 돼 있는 기술이고요. 믿기 싫지만 우리는 나중에 애완 로봇을 사야만 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뭐가 생각나시죠? 네, 맞습니다. 드론. 이 그림은 장 마르크 코트라고 하는 1900년대 화가가 1900년에 그린 그림이고, 현재 보고 계시는 이 Nland 2000 이렇게 써 있는 것은 2000년의 세상이라는 상상력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잠깐 보시죠. 같은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뭐가 생각나시죠? 집안에 하나씩 있으시죠? 예전에 집 나가면 못 들어왔는데 요즘 찾아 들어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120년 전에 예측했던 상상의 세계가 100년 안의 기술로 현실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상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상하는 것들은 앞으로의 세상, 얼마나 가속화가 될지는 모르는 세상입니다. 이 기저에 빅데이터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를 많은 사람들이 해오는데 제가 하는 정의는 CPS, 간단하게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들을 다 엮어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영어로 표현할 때 BLUR, 블러라고 합니다. 물감을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흩트리는 행위를 블러링 한다고 하거든요. 블러. 경계를 블러링하는 새로운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스템 내에서는 물리와 사이버가 연결되는 CPS라고 정의하는 게 저는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이버 피직스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지능형 사이버 물리 시스템. 결국은 사회 구조를 바꿉니다. 왜 사회 구조를 바꾸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 4차가 있었습니다. 이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술들은 증기기관차, 전기,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IoT, 그리고 로봇, 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연결과 전환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큰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간이 연결됩니다. 두 번째, 낮과 밤이 연결됩니다. 세 번째, 국가 간이 연결됩니다. 네 번째, 현실과 가상이 연결됩니다. 연결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혁명의 시작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각도로 살짝 보면 어떤 연결과 전환이었냐. 공간에 대한 연결을 통해서 사회 구조가 전환이 됩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시간에 대한 연결을 통해서 사회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낮밤이 연결된다는 것은 대량 생산을 의미하는데요. 1부제, 2부제로 대량 생산을 낮과 밤에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3차 산업혁명은 시공간을 연결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죠. 채팅도 하고 시공간이 없어졌죠. 마지막은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에 대한 연결인데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집안에 혹시 아들내미가 VR을 사달라고 할 때는 살짝 의심하셔야 됩니다. 가상 공간으로 한참 발달하고 있는 성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회의 전환들과 혁명들을 이끌어오는 이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결로 사회 구조는 완전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융합 트렌드로 우리는 초지능, 가상화, 초연결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초지능을 통해서 제가 이래서 어둡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못 읽잖아요. 초지능을 통해서 초지능적 사회로 변하는 것들은 결국 현존에 있었던 노동의 가치를 변화시키면서 로봇이 노동을 하게 되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가상화라는 것은 교육 분야뿐만이 아니고 회의 모든 것들이 다 가상현실을 통해서 증강현실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초연결은 인간 대 인간의 이런 네트워크가 연결이 아니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컴퓨터가 연결이 되는 세상. 심지어는 제 뇌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세상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알파고와 연결된 우리가 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쇼 한번 했었죠. 알파고 쇼 때문에 정말 인공지능 세상이 오는구나 라는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게 2015년 지금부터 2년이 채 안 된 시간입니다. 근데 2015년까지 알파고를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론, 다 이해하실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도서관 학과라든가 문헌정보학과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들 학과 이름. 예,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많으신 분, 그렇죠? 이거 못 들어봤죠? 뒤에 학생들이 있는데 문헌정보학과 못 들어봤죠? 네, 격차입니다. 소통의 난. 네. 로봇이 다 합니다. 요즘에. 예. 원래 직원이 한 30명 있어야 되는 도서관에서 3명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약사, 미리 양해의 말씀을 사과부터 드리고 갑니다. 집안에 약사가 있으신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약사가 필요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처방전을 쓰시는 분이 처방전을 주면 그걸 누가 들고 가요? 제가 들고 가죠. 누구한테 가요? 약사한테 가죠. 근데 그날 약사가 피곤해. 그럼 약이 잘못될 확률이 있죠? 있죠? 비슷한 곳에서 꺼내는데 잘못될 확률이 높죠. 인간은 실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벤토리 구축이 잘 돼 있는 자동 판매기를 놓고 vending 머신을 놓고 약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처방전을 받고 집어넣으면, 카드처럼 집어넣으면 제가 받아야 될 약이 나옵니다.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사인으로 처방전으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유럽과 미국에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사라는 직업보다는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로봇 작곡가 1년에 두 곡을 내놓습니다.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1년 동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모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1년간 사람들이 좋아했던 트렌드를 분석한 후에 자기만의 곡을 내놓습니다. 잘 팔리겠죠? 잘 팔립니다. 펀드 매니저. BBC와 CNN에 아직도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켄쇼 said 이렇게 나옵니다. 켄쇼가 말하기를 오늘 주식의 유망주는 뭐야? 라고 하는데 20초 나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골드만삭스에서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이미 인간 펀드 매니저보다 수익률 60%를 더 줍니다. 평균적으로. 내 돈 100만 원을 투자할 때는 켄쇼한테 가겠지만 제가 100만 원 드린 거 투자하세요 그러면 친구한테 가시죠. 그렇죠? 내 돈이 아니니까. 근데 내 돈은 켄쇼한테 투자할 확률이 높습니다. 로봇 변호사 라스는 IBM에서 2013년에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15년도에는 텍스팅으로 이 컨설팅을 합니다. 뭘 컨설팅 하느냐? 집안에 변호사가 계신 분들한테 미리 또 사과를 드리고 갑니다. 판례를 분석해 보십시오. 판례 분석을 할 때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 6명이 모여도 한 사건을 판례는 30개를 못 가져옵니다. 라스 혼자 케이스 하나, 소송권 하나에 대해서 판례를 3만 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 세계에 이걸 다 찾는 거죠. 3만 개부터 시작해서 키워드를 계속 늘려가면 저한테 딱 맞는 소송, 소비자한테 딱 맞는 소송 판례는 3개에서 5개를 주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 변호사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변호사는 결국 매니저 역할을 하는 방법이 이외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봇 미술가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하는데 렘브란트를 넥스트자를 붙였어요. 렘브란트 작품의 250점 중에 200개를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3D 프린팅 기술부터 색깔, 문사의 거리 모든 것을 인풋 데이터로 입력 데이터로 다 입력을 한 후에 200점을 훈련시키고 이 그림을 글이라고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은 그림. 새로운 그림인데 40대 코시넘냐고 쇼를 주는 사람을 그려라고 했더니 98%의 일치. 사람들이 박수를 다 치는 쇼를 한번 했습니다. 노블박물관에서 전부 전문가도 구분을 못하는 뭐가 진짜 뭐가 가짜인지 그렸습니다. 근데 얘가 왜 각광을 받냐면 이 넥스트 렘브란트가 여기서 여러분을 그려요. 그러면은 무슨 풍이 나오죠? 렘브란트 풍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전지수 회원한테 5만 원에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삽니다. 렘브란트가 나를 그려줬는데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산업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넥스트 렘브란트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자, 특이점이라고 하는 싱귤러리티 포인트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특이점이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약사, 변호사, 예술가마저도 대체되는 이런 세상에 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인트로를 시작합니다. 인트로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2차에서 3차로 넘어올 때는 기술 발전에 대해서 위기는 실험을 얘기하는데요. 이번에는 인간의 노동 가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상당히 심각한 이 대체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러분은 뭐라 그랬죠?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이제는 사회 진화의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 진화의 모형이라 하면 로봇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빅데이터 산업의 가장 기저,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는데 아날로그와 디지털 카메라죠. 다 경험해 보신 분, 아날로그 찍어 보신 분, 필름이라고 아시는 분, 필름이 뭔지 아시는 분, 네, 그렇죠. 아날로그 세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필름이 뭔지 모르는 사람. 필름은 영화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영화제, 필름 페스티벌 이럴 때 필름이 영화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저거 코닥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여기 얘네들 필름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 있습니다. 혹시 모를까봐. 네.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부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전체 스틸 카메라, 그 아날로그 카메라의 매출을 보고 계시는데 2003년부터 시작해서 절반을 뛰어넘습니다. 빨간색이 디지털 카메라. 빨간색만 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게 전 세계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같은 트렌드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 이제 카메라를 바꿔 낄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인데 여기서부터 뚝 떨어집니다. 2010년부터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죠. 왜 그랬을까요? 스마트폰, 새로운 시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져서 철기로 넘어간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넘어갔죠? 더 좋은 도구가 나왔기 때문에 석기 시대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습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없어졌죠. 그렇죠? 아날로그 시대가 없어졌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날로그 카메라의 데이터 방식입니다.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활용, 빅데이터의 구조예요. 수집, 저장, 분석, 활용에 아날로그 카메라를 보면 필름 인화, 사진첩, 사람의 느낌, 추억 만들기 이 정도인데 지금은 이미지 및 동영상, 메모리, 뷰어, 사람의 느낌과 인공지능을 분석을 하고 추억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돈을 버는 때까지 이 빅데이터가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미 다 빅데이터를 들고 다니는데 그 세상은 안 올 거야 라고 합니다. 이미 다 하나씩 있죠. 아직도 2G 폰 쓰고 계시는 분. 네. 그 행동만으로도 꼰대입니다. 네. 빨리 바꾸세요. 빨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은 거의 같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초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양적 성장 다음에는 질적 전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양적으로 데이터가 충분히 방대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분석 기법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진 나라 몇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우리는 빅데이터만으로도 전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양적 성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질적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함께 보는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조건은 3D, 3M이 아니고 3D라고 합니다. 3D라고 하는데 보면은 정보의 다양성, variety, 정보의 양, 볼륨, 그리고 정보의 속도, velocity.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상태를 빅데이터라고 형식적으로 얘기하고요. 실제로 빅데이터 예를 보면 소리, 비디오, 동영상. 예전에 텍스트를 다 데이터라고 했어요. 숫자나 글자. 하지만 지금 하루 2.5조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페이스북에는 3.5억 장의 사진이 업로드되고 유튜브에는 1분에 300시간 양이 업로드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모르는 상황이 돼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돼요. 여기서 살고 싶다면. 그러면서 우리는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단계, 가치를 거둡니다.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원천적인 상태, 정보는 가공을 거쳐서 맥락이 이해되는 상태, 지식은 사고 연결된 정보 패턴으로 예측을 하는 것, 지혜는 합리적인 판단을 가져오는 것. 그래서 데이터, 인포메이션, knowledge, wisdom이라고 하는 네 단계가 가치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럼 빅데이터가 어떤 존재냐면요. 이 네 가지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DIKW라고 하는 네 가지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더 가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의 가치를 사회 현상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빅데이터는 사람들의 생각을 투명하게 반영한다. 안 믿으시죠? 안 믿으시죠? 예를 보여드립니다. 우리 2살짜리 아이가 천재인가요? 이런 질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랍니다. 애 낳고 나면 애가 조금 얘 천재인가 봐. 내 아들 천재. 그런데 거기서 딱 시작이 이렇습니다. 검색 횟수는 여기 보시면 우리 땡땡이 천재인가 이 땡땡에
우리 아들이 천재인가요? 라고 하고 우리 딸이 천재인가요? 하는데 전 세계에서 성적 차별에 대한 부분이 바로 나옵니다. 아들에 대한 질문이 2.5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실제 통계, 데이터를 보면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딸이 더 많아요. 무슨 얘기죠? 편견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편견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풀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협상도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빅데이터가 도래를 하면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아, 쟤는 편견 없이 저런 생각을 던질 수 있는 애구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루머와 진실. 제가 요즘 강기정 의원 기사를 자주 보는데 루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형성될까요? 지속된 전파, 연관 없는 사람들의 산발적인 참여,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되고 특정 표현,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루머가 전파됩니다. 잘 이해 안 되시죠?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루머의 전파 형태는 마치 약속한 듯이 보여요. 그렇죠? 동그라미에 서로 연결 안 돼 있죠? 그렇죠? 이걸 루머의 전파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실의 전파 형태는 산발적이에요.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부터 시작을 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진실은 연결과 인지도가 높은 사람부터 전파가 되는데 루머는 아무나 막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데이터는 묶어놓고 볼 때 정확하다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묶어놓고 볼 때 정확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 하나만으로 산업이 형성됩니다. 빅데이터 지능 연결 사회라는 것을 제가 지금 한림원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빅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인텔리전스 커넥티드 소사이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동영상을 주로 보시고요. 아마존 고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존 고는 오프라인 마켓인데 롯데마트 같은 거,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 같은 겁니다. 얘네가 시애틀에 올해 7월, 8월에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정상 가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직원은 원래 롯데마트 전체 직원은 한 4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존고의 직원은 4명. 몇 퍼센트가 없어졌죠? 아마존고에 원래 400명인데 계산이 안 되시나요? 네. 원래 400명인데 아마존고의 직원은 4명이에요. 4명. 롯데마트 크기인데 몇 퍼센트가 없어졌어요? 99%가 없어졌어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높습니다.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Just Walk Out Technology라고 하죠. 영어가 쉽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빅데이터에 사용된 수집된 데이터는 QR코드 등록 정보, 센서, 특수 카메라를 이용한 고객의 동선, 구매 상품 정보, 빅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매장에 입장할 때 스마트폰 QR코드로 입장을 하고 계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virtual cart라고 얘기합니다. 카드를 안 갖고 다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서 계속 계산이 됐다가 빠졌다가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도 보셨죠? 일단 빼면 내 virtual cart에 들어갔다가 다시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게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카카오뱅크가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전신입니다. 전신. 카카오뱅크의 다음 모델이 아마 이 아마존고일 거예요. 그냥 제가 아마존고에 로그인을 하면 거기에 계정 정보를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계정에서 제가 지금 상을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부자가 올리겠죠. 부자가 올리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수익 창출 모델은 당연히 판매율이 증가하고 또 로그인을 했으면 정보를 보내겠죠. 광고를 보내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환경을 인식합니다. 초당 1GB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위치 정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차량 제어를 보내서 가속하든 감속하는지 연료가 어느 정도 쓰이는지 차 내 외부에 구동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보고 운전자 정보 내가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요즘 아이폰 시리 같은데 나 오늘 우울해 그러면 커피나 한잔 하시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비서가 스마트 비서가 마찬가지로 차 안에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들이 총 385만 킬로의 도로 주행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일단 한번 보시죠. So please come join me. One thing, good vibes only. I just catch my check. I ain't paying rent. I just quit my job. Go from all get lost. Don't care who you are. Don't care where you're from. We all got one thing coming. We just wanna have fun. Hey. One thing, good vibes only. I just catch my check. 여러분이 현재 보신 이 내용들은 센서 입장에서 보신 겁니다. 센서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센서가 움직이는 이 내용들이 방금 네모나게 읽히죠.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배터리도 아니고 인공지능도 아닙니다. 빅데이터입니다. 인식을 해야 꺾을 거 아니에요. 인식을 해야 멈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이미지와 사운드와 모든 것들이 다 엮여져 있는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쌓이지 않으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초록색 보셨지만 초록색은 사람이다. 파란색은 표지판이다. 이겁니다. 표지판을 인식한 후에 확대하고 그 안에 있는 글자를 읽습니다. 지금 다 되죠? 이거 어디서 하고 있죠? 여러분들 주차장 들어갈 때 자동으로 열리죠? 자동으로 나오죠? 그게 주차장에 초록색, 흰색 그 네모난 판을 읽고 확대해서 숫자를 읽습니다. 그게 현재도 있는 기술이에요. 그렇다면 빅데이터는 지금 5만 군데 다 깔려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왜? 규제라는 하나의 제도 때문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기가 막힐 겁니다.
역할까지 다 성공했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얘가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인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었습니다. 더 인간적이죠, 로봇이. 뒤에 게 더 인간적이죠. 앞에 게 더 로봇 같고, 그쵸? 근데 인간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죠. 엎어졌다가 서는 훈련을 하듯이 로봇도 똑같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데이터로 받아들이고 데이터의 인식에 의해서 균형을 잡는 방식을 깨닫게 만듭니다. 인간이 물론 인풋 데이터를 같이 넣었지만 로봇의 사고 형태는 감지, 계획, 행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틀에서 움직이는데 보고 계시는 시각, 촉각, 온도 데이터, 목적 설정을 위한 범위 제한, 마지막으로 운동 데이터와 전력 소모 데이터, 이 모든 것이 데이터로 들어가서 인공지능화되고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게 결국은 피지컬한 것까지, 이 물리적인 것까지 다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로봇은 개체 하나하나가 데이터 수집부터 가공까지 이루어지는 빅데이터 그 자체의 산업입니다. 따라서 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넷플릭스, 요즘에 많이 뜨고 있죠. 디즈니의 자회사인데요. 디즈니가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영상들을 처리를 못해. 많아. 우리 오상용 작가님 같이 찍어놓은 거 많은데 해결을 못해. 내가 맨날 날 새야 돼. 그러니까 자회사를 만듭니다. 넷플릭스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상이나 처리 방식이 훨씬 빨라지고 넷플릭스에서 대표적으로 띄운 드라마가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걸 어떻게 발굴을 하냐면 시청자들이 어떤 영상을 보는지에 대한 컨텐츠 기호, 선호 감독, 배우, 장르를 빅데이터로 돌립니다. 돌려서 사람들이 보는 게 뭐지 해서 딱 찾아냅니다. 어떤 감독과 어떤 배우가 어떤 장르를 할 때 이건 대박을 쳤구나 라는 걸 찾아낸 게 바로 하우스 오브 카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장르가 바로 정치물이에요. 정치물. 거기에 대표적으로 만들어낸 감독이 핀처 감독과 케빈 스페이서가 정치물을 할 때 뜬다. 근데 대박이죠, 대박. 그래서 시즌 2까지 나왔습니다. 시즌 2가 시작됐고 넷플릭스의 빅데이터 활용 방법은 산업으로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스포츠 산업에서도 현재 우리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스포츠 경기 중에 어떤 형태로도 수집된 각 선수들의 행동 상태 기록을 경기 중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먼저 시작된 게 갬블이죠. 도박, 갬블. 근데 이제는 그걸 포지티브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수 관리 비용과 구단 홍보 효과를 높이고 컨텐츠 중심의 게임 애니메이션들을 만드는 곳으로 사용을 합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단 NC 구단입니다. NC 구단의 투구 분석기. 동작하는 데이터와 딥러닝을 가지고 평소보다 다른 피칭 모습을 보여줄 때 판단한 후에 궁극적으로 결과를 딱 올려주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바로 이 선동열 감독이 너 투구폼 좀 바꿔야 되겠다.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판단과 빅데이터가 가지고 판단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협업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의 손을 잡는 것도 협업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협업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문화 콘텐츠 부분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쪽인데 모든 부분을 다 이 인간이 하고 있는 활동을 분석을 한 후에 거의 현실성을 부여하는 게임을 만듭니다. 이게 영화에서 시작이 됐고 이제 게임까지 넘어갑니다. 이게 역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포럼에서 자동차, 에너지, 문화라는 콘텐츠를 데이터로 엮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산업에 적용된 빅데이터는 스마트 그리드 아시죠? 스마트 그리드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아실 겁니다. 고품질의 전력망을
수요자 중심으로 보겠다. 소비자 중심으로 보겠다. 수요자 중심으로 봤을 때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인데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플랫폼과 안보, 녹색 성장이라는 좋은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효율, 고품질, 고신뢰도의 공급과 수요를 맞춰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버렸던 돈과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첫 번째 마이크로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쪽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전력 계량계,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의 내용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빅데이터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셨던 데이터 중심으로 보셨다면 자동차 하나가 프로슈밍을 하는 걸 보신 겁니다. 자동차를 지금 이 건물 밑에다 꽂아놓으면 이 건물에 이 4층을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고요. 자동차를 주차장에 파킹을 할 때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거 맞는데 하루에 얼마나 쓰시나요? 1시간 이하로 쓰십니다. 그러면 9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차장에 있습니다. 주차장. 그렇죠? 따라서 주차장이 또 다른 모델입니다. 산업을 위한 모델. 거기서 프로슈밍을 합니다. 내가 전기를 꽂고 사용하게 하고 내가 부족하면 받고,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돌아갑니다. 부족하거나 많거나 하는 데이터, 어디서 필요로 한다는 데이터, 그리고 나머지 마이크로 그리드가 연결된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로 돌아갑니다. 헬스케어, 이건 말을 안 해도 아시죠? 왓슨 한번 얘기하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헬스케어에서는 IBM의 왓슨 알고리즘을 많이 팔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암센터의 명의라고 하는 6분의 진단과 왓슨의 진단을 비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 50대 여성의 암을 진단하는데 우리나라의 6명의 명의님들은 암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왓슨의 진료를 받겠다고 발론티어 자원을 해서 테스트를 받았더니 암이다. 그래서 열었습니다. 암입니다. 네, 암입니다. 의료 케어 자체는 그들의 히스토리를 빅데이터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을 때는 젊었을 때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작동하죠. 나이를 좀 먹었을 때는 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좀 아파 보면. 근데 얘가 내 인생의 병원 기록을 빅데이터로 가지고 있고 100명의 비슷한 환자를 동시에 분석해서 평균보다 위험성이 높다를 찾아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병원 히스토리 기록도 빅데이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로 설명하는 이유는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특히 궁금하시면 이 수익 창출 방법을 보시면은 돈을 어떻게 벌겠다 이건데, 여기 보면 검진 횟수와 비용을 감소하는 건 수요자 입장에서 의료 케어도 필요한 거고요. 빅데이터가 부작용 및 사고 발생 시 병원 비용을 감소하는 것도 공급자, 병원 중심 입장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의료산업은 그래서 빅데이터 형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협업 형태, 의사가 그 빅데이터를 보고 인간의 판단을 더하는 형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심과 지방 사이의 의료 서비스가 심각한데 도농격차라든가 도심과 지방 사이의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집도부터 환자 차트 분석, 웨어러블 기기,
치매 노인이나 독거 노인들한테는 센서를 달아야 돼요.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거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2달 만에 시체를 발견해요. 집안의 냄새도 진동하겠지만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게 우울한 현상이에요. 독거 노인들의 모빌러티, 운동성이 떨어질 때 사회복지사가 가서 체크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빅데이터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병원 환자 케어부터 시작해서 영상 인식으로 진단을 하는 부분. 그래서 헬스케어 의료 서비스 부분에서는 이미 U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는 헬스케어를 우리는 빅데이터로 한다를 선언하고 실제로 자궁암 정확도가 80% 수준으로 높아졌답니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비용도 감소하고. 이거는 재밌는 중국에서 인공지능 AI 중국 기술기업 아이플라이텍과 청와대 연구실이 공동 개발한 AI 로봇 샤오이는 지난 8월 의사 자격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날 초 합격자 발표에서 샤오이가 받은 점수는 합격선인 360점을 훌쩍 넘은 456점이었습니다. 지난번 시험에서 샤오이는 600점 만점에 100점을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수십 건의 의학사조과 200만 건의 의료기록, 40만 건의 기사 등을 통해 방대한 의료 주식을 습득 결국 합격했습니다. 소의라고 써있죠? 샤오이, 소의. 네, 방금 인간들하고 같이 자격증 받는 거 보셨죠? 네, 인간들도 자격증을 받고 받는데 작년에 100점밖에 못 받았어요. 작년에. 근데 이 기사는 지난주 기사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기사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 올해 456점 재수를 했는데 4배가 뛰었어요. 4배가. 네. 그 정도로 빅데이터가 작용을 하고 이 빅데이터로 판단까지 하게 하는 겁니다. 시험을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애용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페이스북은 하루에 2조 5천 건의 게시물이 20억 건 정도가 검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수익 창출 방법은 맞춤형 광고 제공.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왼쪽은 자 타겟을 정해라. 제가 이렇게 정합니다. 광주라는 지역 타겟을 정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도달하기를 누르는데 광주, 관심사. 이때는 제가 자연환경, UN 제가 이거 광주천 지난번 그 세미나 했을 때 갔습니다. 관심사를 그렇게 키워드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연령대를 25세에서 50대 사이만 그 중에 여성만 타겟팅을 합니다. 타겟팅을 해서 게시물에 제가 5만 원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한 5분 정도 캘큘레이션을 합니다. 5분도 아니라 2분에서 3분 정도 캘큘레이션을 해서 너가 지역과 가격과 여성과 키워드를 가진 사람은 몇 명인지 계산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5만 원으로 4천 명한테 보낼 수 있어. 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해! 라고 시키면 결국은 3,965명에 도달을 하고 돈은 얼마를 받을까요? 5만 원 다 받을까요? 2,000원 덜 받았어요. 48,000원. 자기가 4,000명에 도달 못했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글은 애드센스라고 하는 곳에서 광고비를 지불하는데 광고주로부터 의뢰가 들어오면 이런 일을 합니다. 이건 제 제자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그 전부터 제 제자가 일주일간 제주행 비행기 아시아나 대한항공을 계속 검색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자료들 좀 만들려고 제자들한테 야 AI부터 다 찾아. 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걸 찾는데 여기 뭐가 떠 있어요? 아시아나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위 자체는 이미 빅데이터 분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이미 다. 근데 여러분은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미 산업은 벌어지고 있고 돈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업은요. 이것도 잠깐 보시면 사기를 잡아요. 어떻게 잡냐면 여러분이 보험에서 정보를 다 주셨어요. 상고권 수화 등록, 보험금 수령 주고 등 43개 지표를 이용해 의심 사례를 속단입니다. 최종 단계에서 보험 청구인의 정보를 넣으면 관계된 이들과 병원의 정보도 함께 표시돼 공범도 찾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됩니다. 네, 이제 범죄에도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를 보면은 210개국이 19억 개의 카드를 가지고 3,200만 개의 카드 가맹점이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로컬 마켓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로컬 마켓 인텔리전스 상품을 개발해 줍니다. 당신은 설렁탕만 팔 게 아니고 설렁탕에 깍두기를 같이 팔면 잘 될 거야 라고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게 해주고 자기들은 수수료를 받고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해서 공장 곳곳에 위치한 센서들을 가지고 결국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재고 수준을 감소시키는, 그래서 볼보가 대표적인 예고요. 볼보는 데이터를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5만 건에 해당하는 5만 건을 출고할 때 결함이 하나 나타나는 것을 1000대만 출고를 해도 결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효율 증가 쪽으로 평가를 합니다. 전체를 써머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동차,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가, 문화, 에너지, SNS, 의료, 보험, 정보검색, 로봇, 오프라인 마켓까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산업들이 다 빅데이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거나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산업화해야 되는 사회가 바로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지능 연결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한림원에서 기획을 하고 있고요. 기획이 끝났습니다. 올해 말에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도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공간의 제한을 갖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사회. 이게 커넥티드 카처럼 인텔리전스 커넥티드 소사이티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원, 기반 플랫폼,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 친환경 소재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기반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활용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만화가한테 부탁을 해서 그린 미래 세상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깨알 같은 게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그림입니다. 결국은 듣보잡이 뜬다 이렇게 되는데요. 매일경제와 딜로이트 컨설팅이 자료를 보시면 8월 달에 내놓은 자료입니다. 60개의 듣보잡, 그동안 없었던 잡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인데 이 중에 제가 카운트를 해봤더니 전체 24개 정도, 60개 중에 24개 정도가 빅데이터 관련, 빅데이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입니다. 액티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제가 올해 나온 책인데 감동은 없고요. 감동은 별로 없고 두렵을 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는 미래는 기다림이 없이 다가온다. 여러분은 미래에 이용당할 것이냐, 이용할 것이냐의 문제다. 여기서 얘기하는 토마스 프레이가 얘기하는 미래 직업은 데이터 폐기물 관리자, 데이터 인터페이스 전문가, 컴퓨터 개성 디자이너, 데이터 인질 전문가,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 데이터 모델러. 재미있는 것은 컴퓨터도 개성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제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개성을 갖게 하고 데이터 인질 전문가는 데이터를 범죄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결국은 빅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지는 직업이고 빅데이터가 화폐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거 아시죠? 그것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거인의 이용을 당하면서도 이 디지털 거인을 이길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 거인들이 바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인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주 간단해요. 고객 니즈에 의해서 연결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하고 서비스 제공.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이 반복 시스템을 잘 보면요. 페이스북 회원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하고 페이스북 회원은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저장해서 본인이 저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행복하게. 근데 분석 활용이 없어요. 이 부분이. 근데 페이스북 회사는 개인의 동의를 요구해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슈퍼컴에 저장을 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개인이 다 주고 나서 수익 창출은 회사가 하는 구조예요. 이게 빅데이터 구조인데 이 부분을 음지에 놓고 나니까 산업이 형성이 안 돼요. 이걸 양지로 빨리 끄집어내면 개인들도 프로슈밍할 수 있는 데이터 산업이 새롭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바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한다 해도 숨어서 해요. 숨어서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결국 독점이다. 누군가는 이미 돈을 벌고 있어요. 디지털 방식으로 기업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그들만 돈을 벌어요. 네이버만 돈을 벌고 카카오뱅크만 돈을 버는 세상. 이게
규제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산업 규제, 외국 또는 다른 도시, 광주는 계속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 이렇게 있는데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 네거티브는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마, 나머지 다 해도 돼, 이런 건데, 샌드박스는 어떤 의미냐면 샌드박스가 어린이 놀이터, 모래가 있는 놀이터를 샌드박스라고 해요. 요 안에서는 네 맘대로 요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광주의 어느 지역 안에서는 맘대로 해요 라는 테스트베드 도시가, 테스트베드 지역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 안에서 니네 맘대로 해, 빅데이터 갈 수 있어. 그래서 규제 합리화가 가장 시급한 부분인데, 규제 합리화는 되게 오래 걸려요. 중앙정부가 헌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광주의 빅데이터 산업 점유율을 봤더니 우리나라의 1%, 우리나라의 1% 없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전략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광산업, 자동차, 에너지, 문화. 잘 보시면요, 자동차 빅데이터 제가 보여드렸고, 문화 콘텐츠 빅데이터 보여드렸고, 에너지 산업 빅데이터 보여드렸습니다. 이들이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빅데이터 산업이고,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광주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광주 관련 공약,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한번 다 연결시켜봤습니다. 문화산업, 자동차, AI, 에너지 다 연결시켜서 빅데이터 산업도 결국 연결과 융합으로 가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8조 7천억 원, 앞으로 10년. 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8조 7천억 원 안에서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뭐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마지막 슬라이드로 합니다. 빅데이터 산업 전문 지원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주형 빅데이터 기술. 재밌는 것이요, 빅데이터는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주형 빅데이터는 지방기관이, 우리 몸집이 가벼운 지방정부에서라도 먼저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 헌법 통과시키고 규제 합리화하는 이 모든 프로세스 기다리다 못하고요. 지방정부에서 그래도 우리가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CEO님도 많이 오셨지만 뭐 조례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샌드박스 형태로 좀 풀려가지고 광주가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래서 광주형 빅데이터 산업 플랫폼 구축이 가장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